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미국 방문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동맹의 영역이 크게 확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빈손 외교라는 야당 비판에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인데 방한 첫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민원실 앞에서 돌려보냈는데 송 전 대표는 주변인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나덕연 투자자문사 대표가 MBN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의 유명 헬스장과 병원도 투자 수수료를 받아 세탁 창구로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탁 창구로 쓰이는 헬스장은 방송 출연으로 인기를 얻은 유명 트레이너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해경이 남해안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마약을 유통해온 베트남 국적의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이 지역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과 개정의료법에 반발해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에 앞서 내일은 연가와 단축진료 등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예고한 대로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예고한 대로였죠. 청사 로비 이상 더 드리질 않았거든요. 송 전 대표는 조사는커녕 검사 얼굴도 못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대신 나를 구속해달라며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의 말은 좀 헛갈렸습니다. 나를 구속하라, 모든 건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건 검찰의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도 했거든요. 첫 소식 심가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는 검찰 입장에도 자진의 검찰청사로 왔지만 출입은 거부당했고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5분 만에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정치 기획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이정근 전 부총장 녹취록 보도에 대해 검언 유착이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별건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녹취 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증거라며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돈봉투 자금의 형성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검사님 면담할 수 있을까요? 통화 연결 좀 해주세요. 청사 안내 데스크에서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부탁했지만 결국 출입이 거절됐죠. 예전엔 이런 경우 그래도 차 한 잔은 마시고 돌려보냈었는데 말입니다. 청사 주변은 지지자들과 보수단체가 몰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지만 송 전 대표가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음에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 송 전 대표의 전화 통화조차 거부를 한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가 취재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이 몰려 고성이 오가자 소리가 잦아들길 기다린 겁니다. 잠시 뒤 송 전 대표는 20분 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회견 내내 혼란한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송 전 대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면담이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전화 안 받습니까?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 없나?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금품 공여자와 수요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도 않고 송 전 대표를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향후에 여론의 촉각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돌려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03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각각 불법 대선 자금 전달과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신이 출석을 하겠다는 날짜를 통보했었죠. 이번엔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요. 국민의힘은 그 어떤 범죄 피해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정하지 못한다. 이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긴 있었지만 오지 말라는데 왜 간 거냐? 자진 출두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되레 몸을 낮춰야 할 때라는 거죠. 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진 출석에 대해 국민의힘은 쇼잉이자 수사 방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지적입니다.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검찰에 통보해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당대표와 닮은 꼴입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엇갈립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떳떳하니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진 출두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가?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당이 자체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해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뿐 아니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녹취에 등장한 현역 의원들의 거취 문제로도 고심하고 있죠.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을 했으니까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나 진상조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건데 애초 실효성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던 결정과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녹취에 나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직간접적인 탈당 권유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언론 인터뷰 자체가 자진 탈당에 대한 메시지라며 사무총장 등 지도부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내일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위해 자진 탈당 권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들별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비명계에선 돈봉투 의혹 연루자에 대한 출당과 제명까지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만큼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나 프랑스 훈장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오늘 검찰청을 스스로 찾았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정치쇼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프랑스의 레종 도네르 국가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교수로 임용되어서 강의실을 배정받고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레종 도네르 훈장, 어떤 훈장입니까?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프랑스의 최고 훈장입니다. 네. 송 전 대표는 2009년 5등급 기사장을 받았다가 지난해 4등급 장교장으로 승급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와 프랑스 의회 사이 친선과 협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습니다. 한국인 중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이창동 영화감독 등이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월드컵 우승을 한 프랑스 축구대표팀 전원에게 수여되기도 했던 훈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수교 훈장도 5개 등급이 있는데 4등급인 창의장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단하다고 봐도 됩니까? 네, 대단한 훈장인데요. 지난 200년간 한 100만 명 가량이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200명만 100만 명이면은 1년에 5천 명 꼴이네요. 여하간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 상황에 이렇게 귀국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녹취 진실 공방. 어떤 녹취 말하는 거죠? 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관련된 녹취인데요. 네. 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말하는 육성이 담긴 녹취입니다. 어제 한 언론사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면서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한일 관계 옹호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봐야죠. 네, 의혹을 다 강하게 부인하면서 또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태 최고위원은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당무 개입 의혹이 어쨌든 불거진 건데 개인의 사과로 끝내도 문제 없으시다고 보시나요? 당무 개입을 한 게 없는데 뭘. 어쨌든 녹취록에는 이제 관련 그건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고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당은 당연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대응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태영호는 없다 그랬잖아. 아니 개입한 팩트가 갖고 얘기하지. 당무 개입을 안 했는데 했다고 안 했다 그러면 했다고 하면 어떡하냐?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김웅 의원은 사실이라면 이진복 정무수석은 당무 개입, 공천권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라고, 허은하 의원은 태영호 의원은 의원직 사퇴까지 결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 용산에 저런 장소가 있었나요? 120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네. 이곳이 일반인, 특히 어린이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이 부지가 서서히 개방되는 겁니다. 모레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30만 제곱미터 땅이 어린이 정원으로 탈바꿈돼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오늘 이 정원이 먼저 언론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대통령도 여기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전 고지 없었던 깜짝 방문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 출근길 문답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도어스태핑이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 61번 이뤄졌는데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부터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은 6개월 만에 출입 기자들과 격없이 만나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어스태핑을 다시 또 재개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언론사에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주요 순방 성과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한미 안보 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재차 강조한 건데 빈손 외교라는 야권의 지적에 직접 반박을 한 겁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이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왔다며 고마운 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안보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를 포함해 다른 분야에서도 5개 기둥을 세웠다며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양국 기업의 공급망 협력, 한미 NSC 간 기술 대화 신설, 넷플릭스의 신규 3조 3천억 원 투자 계획 등으로 청년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제공될 거란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부처 직원, 학교 후배 등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바깥에서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훈수도 들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 16분 길이의 모두 발언을 모두 TV로 생중계하며 야권의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3월 방일에 이은 본격적인 셔틀 외교의 재가동이자 12년 만에 회담이 될 텐데 여기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궁금합니다. 황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실무 방한하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은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제는 북핵 대응에 대한 한일 간 공조 방안입니다. 한미 간 합의된 워싱턴 선언 외에 북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내일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의제를 최종 조율합니다. 우리 측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에 대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주니치 일본 재무장관이 오늘 먼저 만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와 첨단 기술 협력 방안 등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부활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안보와 우리 사회의 안전이 얼만큼 더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고 이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방한과 관련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답방 형식으로 방한할 때 어떤 선물을 내놓을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별거 없을 것 같으십니까? 과거사와 관련해선 성의 있는 호응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MBN이 취재한 내용입니다.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는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이어서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에 가장 기대하는 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입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일본 이온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에서는 일본의 명확한 사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번 답방에서 일본 측 대응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급등한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는 화답할 차례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오히려 일본 입장에선 북한을 향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 입에서 한국 방문이 먼저 발표된 것도 이달 말로 논의 중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의 일본의 공개 지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답방 기간에는 박람회 관련 일정은 없다면서도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건 확실하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투자 수수료 세탁 창구로 서울 강남의 유명 헬스장과 병원을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헬스장은 방송 출연으로 인기를 얻은 유명 트레이너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입니다. 라 대표가 그간 의혹으로만 떠돌던 돈 세탁 창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기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는 투자자에게 수익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때 이곳에 회원권을 사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진과 만난 라 대표는 서울 서초동의 한 헬스장 역시 수수료 세탁 창구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헬스장은 과거 방송 출연으로 인기를 얻은 유명 트레이너가 대표이사를 맡은 곳입니다. 그럼 수수료 창구로는 골프장이나 이 회원권이나 뭐 마라탕 헬스클럽도 있죠. 예. 라 대표는 서울 청담동의 한 피부과도 수수료 세탁 창구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는 다 그러면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 수수료 받는 다 제가 한 겁니다. 주가 조작 피해자 측도 이런 돈 세탁 창구 의혹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좀 찾기 힘들게끔 그렇게 세탁한 게 좀 있더라고요. 주가 폭락 피해자들은 오는 9일 라 대표를 포함해 주가 조작 핵심 인물로 지목된 6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가 배후 세력으로 김잉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지목했었죠. 이번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라면서요. 김 회장 측이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라 대표 역시 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잉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부터 다우데이터 주식을 집중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9월까지 21차례에 걸쳐 34,855주를 사들였는데 김 회장이 다우데이터 주식을 매입한 건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그런데 김 회장이 매입을 중단하고 약 한 달이 지나 만원대의 주가는 올해 2월 53,200원까지 오르며 4배 가까이 폭등했고 김 회장은 주가 폭락 이틀 전 140만 주를 처분하고 605억 원의 차익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세력과 김 회장의 관련 의혹까지 제기됐고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는 MBN과 인터뷰에서 김 회장이 배후 세력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주주의 증여 상속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속세가 3천억이에요. 그럼 주가가 70% 하락했으니까 이게 900억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김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하락에 주범인 정황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 주세요. 근데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고소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이걸 조사해 주세요라는 진정을 넣을 거고요.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주식 매도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됐다며 라 대표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명예훼손 혐의로 라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SG증권 사태로 연일 하한가를 찍었던 8개 종목이 급등 후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발단이 된 차액 결제 거래 계좌에 가입된 개인 투자자도 2만 5천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수익만 보고 고위험을 외면하는 투자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연휴 직전 나흘 연속 하한가에서 벗어나 크게 반등했던 SG증권발 8개 종목. 다울투자증권을 제외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서울가스와 선광은 12%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지난주 일시 반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한가 종목들의 반등을 기대하고 따라붙는 걸 가리켜 핫다라고 하는데 롤러코스터장에서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하한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차액 결제 거래, CFD 계좌를 가진 개인 전문 투자자도 2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구조와 전문성 때문에 투자자는 수천 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9년 정부가 전문 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2020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거래 규모도 2021년 말 기준 70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고위험을 외면한 채 고수익을 쫓는 투자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CFD는 기본적으로 신분 세탁이 가능하고 또 익명으로 주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면 다른 쪽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시켜놓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가 조작 수사와 별개로 CFD의 제도상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 채무 불이행으로 국가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리처럼 세수가 부족해졌고 그래서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은행의 추가 파산 우려도 여전해 산 넘어 산입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가 한도에 육박한 바이든 정부는 의회에 한도 상향을 요구해 왔는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대치가 이어져 왔습니다. He's putting the American economy in jeopardy by his lack of action. Now he should sit down and negotiate. 애초 시장과 정부는 미국의 재정이 오는 7월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수 부족으로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양당 지도부에게 오는 9일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we have to do in that regard is to make sure the threat by the Speaker of the House to default on the national debt is off the table.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미국 지역은행의 추가 파산 우려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미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노동절에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끝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용산에서 총력 투쟁 결의 대회를 열기로 했고 노정 관계 지금까지는 좋아질 재료가 없죠.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를 통해 급히 서울로 이송된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 씨는 의식을 잃었다 회복하기를 반복했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사실상 소생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양 씨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유서 형식의 편지에서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양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은 모레 용산에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신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건설노조 탄압은 선봉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퇴하라. 민주노총 강원지부도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 경찰의 노조 탄압이 분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건설 현장 불법 근절 당정 협의를 연기한 국민의힘도 애도를 표하면서도 건설 노동자뿐 아니고 현장 근로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노동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계의 전면 투쟁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노정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완입니다. 평화로운 어촌 마을에까지 마약이 번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에서 선원이나 양식장 인부 등에게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거든요. 그것도 일반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훨씬 더 센 3배나 강한 것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의 한 도로에 있던 마약 의심 차량을 경찰차가 에워쌉니다. 차 안에는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가 발견됩니다. 엑시더스 한 봉지. 경북 포항의 한 빨래방에서도 동남아 국적의 20대 마약 유통 총책이 붙잡힙니다. 통영해경은 경남 거제와 통영 일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 15명을 붙잡아 이 중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은 대구와 부산 일대에서 공급받은 마약을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 팔아 넘겼습니다. 이렇게 물이 저 다니는 그것만 해도 위협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해경이 압수한 마약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시가 6,500만 원어치나 됩니다. 점 조직으로 구성된 유통망은 꼬리 자르기와 SNS를 이용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중간 판매책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배신하면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하겠다라고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했습니다.
해경은 조선소와 양식장 등이 밀집해 있는 남해안 일대에 마약 유통책들이 숨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요즘은 도박도 면접을 통과해야 할 수 있나 봅니다. 면접을 본 참가자들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까지 이동시킨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붙잡혔거든요. 도박에 빠진 아내의 남편이 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야산에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천막에 있던 수십 명이 도망치지만 결국 체포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박 대상 및 도박 참여 혐의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5장의 화투로 점수를 내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도리지구땡 도박 현장입니다. 조직폭력배 46살 김모 씨 등 일당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충남 일대의 야산 10곳을 돌며 천막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은 1억 2천여만 원, 한 판에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갔습니다. 판돈의 10%를 스스로로 챙긴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총책과 문방, 꽁지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중간 장소를 알려주고 면접에 통과한 사람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도박꾼 50명 가운데 33명이 40, 50대 여성이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의 남편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도박 장소 10개소에 대해서 저희 형사들이 산길을 개척을 하고 그 산길을 이용해서 사전에 경찰력을 현장 주변에 배치한 후에 검거한 것입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김씨 등 3명을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운영진 3명과 참가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후배인 여중, 여고생을 동원해 술 마실 뿐이라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열어 피해자들을 유인했죠. 이 피해자 중에는 피해자 맞죠? 8천만 원 넘게 빼앗기고 또 무릎을 꿇고 빈 이들도 있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미성년자인 여성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갑니다. 다른 남성 2명도 차에서 내리더니 뒤따릅니다. 잠시 후 나타난 또 다른 남성. 앞서 들어간 3명의 남성을 모텔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불려나온 남성들이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돈을 이체합니다. 피의자가 남성들과 모텔로 들어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고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모습입니다. 모텔 객실로 들어간 남성 3명 중 2명은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함께 술을 마시는 역할을 한 바람잡이였습니다. 또 다른 모텔에선 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합의금을 보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전국의 모텔 곳곳에서 후배인 여중생과 여고생 등 미성년자를 동원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술 마실 뿐이라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열어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어울리게 하고서 범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이 이들에게 보낸 합의금은 2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하 이제 400만 원부터 최대 1인 8,600만 원까지 계좌 및 현찰로 받은 사안입니다. 공동 공갈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등 피의자 12명을 검거한 경찰은 주범 7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담배를 사주거나 용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꿰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걸 또 팔고 심지어 성매매까지 한 어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계좌 이체가 아닌 상품권 등으로 거래해 수사를 피했죠. 피해자 가운데는 발달장애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원룸 현관을 열고 집안에 있던 20대 남성을 체포합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직접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혐의로 일당 11명이 검거됐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텔레그램 같은 온라인상에서 장당 5,000원에서 5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상품권 등으로 거래하면서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피의자 한 명이 많게는 100개가 넘는 착취물을 제작해 올리기도 했고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저 수사하는 데 많이 어려웠고 그 증거 자료 확보에도 서로 거래를 하다가도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 대화를 복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 3명은 담배나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장애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3명과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촬영해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11명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정 추적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금전 문제였다고 하네요. 경찰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내는 숨진 상태, 남편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시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차들이 다급하게 골목으로 달려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간 싸움이 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부부와 같이 살던 아들이 신고를 한 건데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많이 왔어요. 차들고 경찰차 대대라고 사람 부대라고. 아니 피자물이 있더라고. 그래 이건 아니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내는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황이었고 경찰은 구급대를 추가 요청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금전 문제로 다퉜는데 다툼 끝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현장 감식을 진행 후 A씨가 치료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월입니다. 5년 동안 매일같이 이용했던 출입구가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가드레일 공사를 하고 나서 말이죠. 농사를 지어야 하니 입구를 내달라고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은 자비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초 농사를 짓는 박선관 씨는 산을 찾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넘게 이용하던 산 출입로에 가드레일이 쳐진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가드레일로 막아놓다 보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길에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달부터 거름도 주고 했어야 되는데 못 주는 상태예요. 이렇게 여기다 차를 세우고 나면은 뭐 사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박 씨가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민원을 냈더니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측량도 다시 해야 될 거고 그 측량을 요구했으니까 하면은 그 기간도 상당히 길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가드레일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국도 5호선 화천 원천리 1km 구간에 새 가드레일이 설치된 건 지난해 11월쯤. 공사에만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 1년도 안 돼 가드레일을 다시 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 낭비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상급 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가드레일 교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죠. 공사 중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없었다 그러네요. 취재가 시작되자 도로관리사업소는 진입로 부분 철거를 시공사에 요청했고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기관 간 불통 행정 때문에 혈세만 낭비하고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새끼를 계속 낳게 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걸 없애기 위해 동물 생산업도 허가제로 바꾼 건데 말이죠.
비싼 견종 하나만 계속해서 생산하게 하고 내보냈다가 팔리지 않으면 다시 데리고 와서 번식을 시켰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창 안에 개 수십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부에선 썩은 악취가 풍깁니다. 개를 생산하는 일명 강아지 공장인데 모두 번식에만 이용되는 개들입니다. 임신도 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여자아이들 질에 인공적으로 이렇게 흡입을 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병든 개는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냉동실에서는 개 사체가 나옵니다. 마당에는 개들을 불에 태운 흔적도 보입니다. 그냥 계속 출산을 하고 그렇게 출산을 하다가 또 펫샵이나 경매장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팔리지 않은 아이들은 또 다시 이곳에 와서 또 번식을 하다가 결국에는 번식장 주인은 반려견 중 인기 높은 종만 주로 번식시켰습니다. 주인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미니비숑이라는 용어 자체를 전국에 알렸던 거고 새끼 기준 1,000만 원이 넘어요.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번식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이제 불법 사체 소각 이런 걸 봐서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동물보호단체는 개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번식장 주인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야, 이제 하다 삼겹살까지 중국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러는 거죠? 네, 중국에서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대신에 바이두에서 많이 검색하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이두 화면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도 백과사전 기능이 있습니다. 삼겹살을 뜻하는 중국어 단어를 치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보면 지금 이제 번역된 설명이 나올 텐데, 자, 중국에서 이 전병에 싸먹는 대파 돼지고기 볶음에서 유래됐다. 이게 달리 말하면 중국에서 유래됐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고는 음식 분류 칸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삼겹살은 중국 요리이자 한국 요리 이런 식으로요. 중국 거라고는 생각 안 되고 삼겹살은 한국 거죠. 중국이 억지 쓰는 것이요, 뭐 억지 부리는 거 아닌가? 자, 고기를 쌈 싸먹는다고 중국 음식이 되는가 싶은데 일단 저게 근거는 있는 말인가요? 딱히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삼겹살을 구워서 쌈 싸먹는 방식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현대 한식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한식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신뢰하고 찾아보는 포털 사이트에 이런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다는 자체가 제일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예전에도 중국이 우리나라 음식 자기들 거라고 주장해서 논란된 적 꽤 있었단 말이죠. 그랬죠. 네.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하고 삼계탕이 중국 광둥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해서 논란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일부 네티즌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 더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죠. 이 바이두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까지 한식 공정이 의심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삼겹살은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소울푸드입니다. 허무하게 뺏기고 싶지 않네요. 맞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만둣국 사고의 반전. 무슨 일이었을까요? 알려주시죠. 사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 종로에서 만둣국집을 운영하는 A씨가 2020년 6월 B씨로부터 민원을 받습니다. 만둣국 먹다가 어금니 깨졌다는 거죠. 자, 주인은 인정했습니까? 어떻게 만둣국 먹다가 깨지죠? 인정하지 않았는데 B씨에게는 당시 뱉어낸 돌 사진 등 이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집니다. 자, 만둣국에서 돌이 나온 건 이건 손해배상 정도가 아니라 고소할 사안이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국에 이제 법원도 증거가 있다 보니까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치과의 소견 차이가 반전을 일으켰는데 B씨가 치과 여러 곳을 갔을 때 다들 어금니가 깨진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정작 피해자 본인이 아픈 치아 부위를 특정하지 못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방문했던 치과 중에 한 곳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사건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야 치료를 하는 등 과실은 있었으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결국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3년 만에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주인분이 큰 고민 덜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됐으니 앞으로 음식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 올랐습니다. 3%대? 와우, 이게 웬일이냐. 14개월 만에 물가가 진정됐다는 거니 반갑긴 한데 체감이 안 되죠. 국제유가가 떨어져 석유류 제품 가격이 낮아진 덕일 뿐 외식 물가는 되레 7.6%나 올랐거든요. 요즘은 점심값 부담에 점심을 편의점 상품으로 대신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간 저가임을 내세웠던 편의점 즉석 식품들까지도 이젠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필동에서 5년째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김명옥 씨. 음식 재료 등 각종 비용이 올라 지난해 11월 김밥과 라면 값을 500원씩 인상했습니다. 가스비가 거의 한 50% 정도 이상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김, 그리고 멸치 속재료, 참치, 멸치, 어묵 안 오른 게 없어요. 하다못해 단무지도 올랐어요. 자장면, 칼국수 등 대표적인 외식 품목의 가격이 높게는 16.3%까지 뛰었고 냉면과 비빔밥도 줄줄이 10,000원을 넘었습니다. 계속 오르는 외식 물가에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한 끼 먹는데 10,000원 이상이어가지고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가끔 먹습니다. 편의점 즉석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성장하며 높아진 외식 물가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대신 선택한 편의점 음식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스 음료용 얼음컵 가격은 이미 올랐고 편의점 치킨 가격도 이달부터 많게는 25%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근원 물가는 4.6% 오르며 상승 압박은 여전한 상황.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발표도 앞두고 있어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내일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내일 이렇게 일명 맛보기 파업을 벌인 후 그래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의료연대가 본격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내일과 오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연가와 단축 진료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내일 투쟁은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10,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규탄대회로서 의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파업 등 단체 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의료연대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오전 위주로 진료하고 늦은 오후에 집회를 여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 등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에게 휴진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벌써 4년 차네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동행축제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는 할인이 별로 안 돼 인기가 없었는데 이 동행축제는 다르다고 합니다. 제품을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마술쇼가 펼쳐집니다. 가득 쌓인 빈대떡이 손님을 기다리고 식당은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좁은 골목에서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동행축제를 홍보하러 나선 직원들도 직접 장을 보며 소비를 독려합니다.
물건들이 다 싱싱하고 다 좋습니다. 전부 다. 싸죠 아무래도. 여기 저렴하지. 백화점에선 중소기업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팔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에서 나와봤는데 매대에 있는 곳도 뭐 굉장히 좋고 싸고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정도 고르고. 이번 동행축제는 백화점과 마트 등 250여 개 유통 채널이 참여해 19,000개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합니다. 쿠팡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쇼핑몰도 식품과 유아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현대자동차는 SUV 4개 차종 7,500대에 대해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매출 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참여하는 이번 동행축제는 이달 28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미국 평원지대인 일리노이주 중부 고속도로에서 무려 9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종을 위해 갈아놓은 흙더미를 폭풍이 덮치며 모래 폭풍이 거세진 건데 최소 6명이 목숨을 잃고 3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흙먼지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찌그러진 차량이 어지러이 뒤엉켜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중부를 뒤덮은 짙은 모래폭풍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렸고 55번 주간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90대가량이 연쇄 충돌했습니다. Approximately 30 commercial motor vehicles and 40 to 60 passenger cars were involved. This includes 2 truck-tractor semi-trailers that caught fire as a result of the crashes. 현지 시각 1일 오전 11시쯤 발생한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대 시속 72km의 강한 바람이 인근 농장의 흙과 모래를 한꺼번에 싣고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3.2km 거리에 걸쳐 사고 차량이 흩어지고 멈춰서면서 고속도로가 마비됐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scene, something that is very hard to train for, something that we really haven't experienced locally. 당국은 사고 발생 구간을 폐쇄하고 구조에 나섰지만 모래폭풍이 잦아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뉴욕의 디자이너 사라 핸드레는 2010년 장애인 마크를 좀 더 역동적으로 바꾸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녀가 새롭게 디자인한 마크입니다. 기존과 달리 자신이 갈 방향으로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이고 있는 듯하죠. 핸드레과 동료들은 장애인 표지판에 새로운 디자인한 마크를 덧붙이는 게릴라성 캠페인을 펼치는데 못마땅해서겠죠. 뉴욕시는 기물 파손이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시가 어떻게 시민을 이기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핸드렌의 캠페인을 지지하며 호응하자 2014년 시 당국은 46년간 써오던 마크를 그녀가 만든 마크로 바꿉니다. 그런데 우린 아직 한참 멀었구나. 착잡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이 얼마 전 국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코레일이 무궁화 열차의 휠체어석을 예약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출발 20분 전에 현장에서 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매하고 고객 지원실에 휠체어를 옮길 리프트 신청까지 다 마친 상태였는데도 열차가 입석 승객으로 꽉 차서 못 탄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장애인 승객은 직접 열차표를 환불하고 다음 열차를 찾아 다시 표를 산 뒤 승차장으로 가야 했죠. 문제가 되자 코레일 측은 사과와 함께 입석 발매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열차 내 혼잡도를 완화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휠체어석 대책이 아니라 입석 문제 해결 대책 아닌가요? 쏟아지는 비판에 여론을 의식한 건지 결국 나흘 뒤 코레일은 장애인 회원 맞춤형 우대 예약 자동 가입 전환 같은 정책을 내놓습니다. 선진국이 뭘까요? 단순히 돈 많으면 선진국일까요? 우린 이미 충분히 잘 사는 국가에 속합니다만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는 선진국이란 말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의미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부자를 우리는 졸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레일이 우리 국민을 졸부로 만드네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휠체어 승객이 천덕꾸러기인가? 맞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고온 건조한 바람에 영동과 대구, 경북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먹구름이 밀려들면서 오후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금요일 어린이날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선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제주 많은 곳에 12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경남과 전남 지역에 10에서 4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으로도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어린이날 당일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와 함께 천둥, 번개, 또 강한 바람도 몰아치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은 오늘만큼이나 다소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26도, 강릉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23도, 창원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은 15도를 밑돌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